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흔이 되기까지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고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마흔 중반이 지나서야 세상의 관심을 받는데요. 끝없는 고민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삶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말들은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인정하고 또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행복에는 모두가 원하는 돈과 명예도 포함되어 있지요. 하지만 타인의 욕망을 무작정 욕망하기보다 무게중심을 자기 내면으로 옮겨올 때 진정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철학, 쇼펜하우어의 말인데요. 쇼펜하우어가 30대에 그의 철학적 핵심을 집대성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말년에 그의 인생관을 정리한 소품과 프로, 그중 삶의 지혜에 관한 격언의 핵심 문장만을 엄선하여 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대표 문장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법을 동양에서 최초로 자세히 사상화한 사람은 인도의 석가모니일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29세 때 처자를 버리고 출가한 뒤 6년간의 수행 끝에 35세 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6년간의 수행 중에 인생 속 고통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없애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태어나고 죽고 또 무엇으로 태어나서 죽는, 즉 윤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많은 괴로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일단 사람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과거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망각하는데 이것이 생고입니다. 이어서 노고, 병고가 찾아오고 그 뒤에는 반드시 사고가 뒤따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에서 겪는 사고입니다. 인생 행로에는 여기에 다음 4가지 고통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흔히 일컫는 사고팔고입니다. 5번째, 사랑하는 자와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해야 하는 고통, 애별리고. 6번째, 싫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고통, 원증회고. 7번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불듣고. 8번째, 몸과 마음의 왕성한 감정과 욕구로 인한 고통, 오음성고. 이러한 사고팔고의 가르침은 지극히 현대적인 고뇌를 예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회사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원증해고는 일상다반사이며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구불듣고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석가모니는 사고팔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설파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주 떠올릴 것, 번뇌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마음을 바르게 유지할 것,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비방하지 않을 것, 살생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정도 중에는 속세를 벗어나 출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시대에는 이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 절에 들어가 섭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부처의 길을 따를 것 등의 규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정도가 훌륭한 이상이긴 하지만 속세를 벗어난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여긴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대승불교가 생겨났습니다. 대승불교의 이상향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아니라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성불보다는 다른 이를 고통에서 구하는 일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자나 사상가 중 가장 석가모니에 가까운 철학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쇼펜하워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언급했듯 쇼펜하워는 인간은 다양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 항상 결핍을 느끼고 끊임없이 마음이 꺾이며 결국 삶 전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을 고통의 세계로 보는 점에서 쇼펜하워는 석가모니와 일치합니다. 특히 싫은 사람과도 사귀어야 하는 괴로움, 즉 원증해고를 중요시하여 고독한 삶을 살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교류가 활발해진 19세기에 살았던 쇼펜하워는 석가모니처럼 출가하여 속세를 등지는 것이 훌륭한 이상임은 인정했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적인 고뇌를 논하는 동시에 그러한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모든 욕망의 기저에는 불만, 결핍, 그리고 고통이 있다. 만약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어 당장의 욕망이 사라진다 해도 인간은 곧 거대한 허무와 권태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매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쇼펜하우는 고통과 괴로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괴롭혀 결국 비참한 세상을 만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과 질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기주의와 추악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쇼펜하우는 이를 국가와 사회 현실을 분석한 영국의 유명 철학자 토몹스 홉스의 학설과 연관 짓습니다. 홉스는 저서 리바이 어던에서 국가의 자세를 논하면서 만약 인간의 행동을 구속하는 국가와 같은 시스템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따라서 많은 이가 같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모두가 누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됨과 동시에 견디기 힘든 공포가 발생한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인간은 서로에 대해 늑대다. 즉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들개와 늑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도 홉스의 논리에 동의했던 듯 인간이 얼마나 악에 찬 잔혹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 그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악인의 심리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워 이후의 세대, 즉 20세기와 21세기의 사람들은 그가 살던 19세기 사람들에 관해 그나마 온순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히틀러같이 포악한 지도자의 손에 수백만 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떠올리면
쇼펜하우어가 묘사한 19세기 악인의 심리가 정말 그토록 악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에도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대자연이나 예술을 통해 일시적인 초월의 경지를 맛볼 것,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얻는 행복은 오롯이 순수한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고 해도 대자연을 접한 뒤에 감탄하는 사례는 여러 예술작품 등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지요. 또 그는 삶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이나 영혼 등과의 소통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끊임없는 희망을 안겨준다고도 했습니다. 악의로 가득 찬 고통의 세계에도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상황이 있음을 그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저서에는 의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실제 그대로의 세계는 물 자체인데 우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상계로만 인지한다고 합니다. 즉 현상계는 우리의 뇌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는 나의 표상, 오감에 의해 인지되는 대상이자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계는 시간과 공간, 인과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포착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상계와 대비되는 물 자체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로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를 의지라고 규정하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는 인간의 의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힘이자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의지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존재라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전할 쇼펜하우어의 말에도 의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의 삶은 살아내려는 수많은 의지의 충동적인 힘으로 꾸려진다. 소유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의지는 한계도 분명한 목표도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 중심이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영원히 휘둘린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자주 의식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느라 매사에 자주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웠던 것도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이나 타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의 자전적 고백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쇼펜하우어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한나에게는 지극히 냉담했고 적대적인 감정까지 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집거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홀몸인 어머니가 요란한 연애사나 대중작가로서 평판으로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훗날 사람들이 자신의 저술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겠지만 어머니의 작품은 쓰레기처럼 여길 것이라는 독설도 남겼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대했던 쇼펜하우어가 타인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타인 중에서도 특히 유명인 그중 헤겔에게 큰 반감을 품었습니다. 1820년 3월 20일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사로 채용되기 위한 시험 강의를 하던 날입니다. 그날 대학 대강당에는 헤겔 교수를 비롯한 철학과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논문인 충족 이율의 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에 대해 강의했는데 이때 헤겔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이 길거리에 들어놓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당황스러운 질문에 쇼펜하우어는 생물학 지식을 총동원해 답변했고 다행히 시간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심술궂은 질문을 한 헤겔에게 첫 만남부터 반감을 가집니다. 직관을 중시하는 그의 사고방식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헤겔의 사고방식과 대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헤겔의 명성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의를 당시 인기 있던 헤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에 배치하는 등 고집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지요. 수강생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 대학 강의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유명인을 모두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인 괴테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바이마르에 머물던 시절 어머니께 괴테를 소개받은 후 괴테의 색채론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색채론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게 되어 괴테에게 이런 편지도 쓰기도 합니다. 당신의 색채론을 피라미드에 비유하자면 저는 꼭대기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마치 이집트인처럼 밑바닥에서부터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정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럴 기미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정점에 도달했고 앞으로 수백 년간 지속될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의 색채로는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만한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괴테는 결국 묵살했고 이후로는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젊은 철학자로서의 쇼펜하우어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는지 이 무뚝뚝한 철학자를 조롱하려던 이들을 타이른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또한 자신의 저서 곳곳에 괴테의 말과 사상을 인용하며 학설을 보강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쇼펜하우어는 제자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말년에는 철학 애호가들이 그의 주의를 지켰습니다. 또 음악가 니하르트 바그너와 같은 이도 쇼펜하우어 철학의 심취에 명작을 탄생시키는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라.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평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 1857년 5월 4일 69세의 쇼펜하우어는 당시 잘 알려진 독일 극작가인 43세의 프리드리 헤벨을 만나게 됩니다. 헤벨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중간에 선 작가로 당시 이미 마리아 막달레나와 헤롯과 마리안네, 아그네스 베르나워 등의 작품을 쓰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헤벨의 친구이자 역시 극작가인 요르단은 쇼펜하우어와 아는 사이였는데 이 사실을 안 헤벨은 여행 중 프랑크푸르트에 들렀을 때 쇼펜하우어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요르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쇼펜하우어가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두 발 달린 털없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인간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요르단은 헤벨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헤벨의 간청을 재차 저버리지도 못한 그는 어느 날 쇼펜하우어의 집에 헤벨과 함께 방문합니다. 부처의 조각상이 장식된 철학자의 방에 들어서면서 요르단은 곧장 헤벨을 소개하며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걸세. 인사하게 프리드리 헤벨일세.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그때까지 찌푸리고 있던 표정을 활짝 펴고 미소를 지으며 헤벨을 향해 말했습니다. 요르단,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헤벨, 당신의 희곡인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목이 참 좋았어. 이 희극에는 진짜 알맹이와 진리가 있었지. 그러다가도 그러나 서문은 별로였네. 너무 서툴렀어. 라며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헤벨은 이러한 평가에 잠시 좌절했지만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작품을 눈여겨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칭찬을 한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자신이 쇼펜하우어 저서의 애독자이며 최고의 천재 철학자를 직접 만난 기쁨에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접한 후 한결 온화해진 쇼펜하우어는 극작가인 당신이 잘 알겠지만 연극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조명 담당자가 아직 무대 위에서 서성거리고 거기에 조명까지 환하게 켜면 관객들은 어이없다는 뜻으로 웃음을 터뜨리지 않소. 나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아 드디어 세상의 이름을 알렸다는 희극이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조명 담당자처럼 이 세상이라는 비극의 무대 위를 서성이고 있으니 말일세 하며 자조했습니다. 염세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던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관계를 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남긴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인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동에 조심하고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매사에 조심성을 가지면 손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이 있으면 분쟁이나 싸움에 휘말릴 염려가 없다. 우리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비록 타인이 아무리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져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개성을 고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살다 보면 최악인 사람과 직면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도 그런 괴상한 인간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불의를 저지른 것이자 다른 이에게 시비를 거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원래 개성, 즉 도덕적 성격, 인지 능력, 기질과 인상 등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것이 나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에서 집거한 이후로는 타인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토론한 일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년의 업적을 인정받으면서 그의 주위에 철학 애호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토론도 잦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쇼펜하우어의 대화를 쓴 비렐른 그비너도 그와 토론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글은 쇼펜하우어 사후에 바로 집필된 것으로 그는 특히 쇼펜하우어의 대화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비너는 쇼펜하우어가 대화의 달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 니체가 괴테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이 괴테와의 대화라고 말했듯 만약 쇼펜하우어의 담화집이 출간됐다면 그의 저서 이상으로 흥미로웠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제자들에게 잡담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았고 늘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중시하고 애호했던 철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그의 문체처럼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정확했고 심지어 생생했다. 가족과의 생활이나 다른 공동생활에서 겪어야 할 수많은 관심이나 배려 혹은 고민이나 기쁨에 전혀 시달리지 않은 덕분일까. 그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대화 방식은
고대인의 변증법을 떠올리게 했다. 그와의 대화는 순수한 정신적 대화이며 요즘 철학자의 발언들과는 매우 다르다. 그는 복잡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대 사상가들처럼 조화롭고 풍부한 이념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생각을 활발하게 펼쳐냈다. 그 비너에 의하면 쇼펜하우어는 인생 문제를 비롯한 온 세상에 대해 의견을 밝혔지만 음란한 화제는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이 경멸하는 영역을 논하는 것은 그의 생활과 지혜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납득하지 않는 수많은 사상이나 거짓말에 직면했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연을 상대할 때는 자신의 뛰어난 사상을 충분히 발휘한 자유로운 대화를 즐길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인간보다 자연을, 그 중에서도 야생 동식물과 말없이 교류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1854년 프랑크푸르트의 박람회에서 오랑우탄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구경하러 갔습니다. 칠순이 되어서야 이 생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기뻐한 쇼펜하우어는 오랑우탄이 교활하거나 악의적인 눈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머리나 이마 등은 열등한 인간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그 비너는 이 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수에 찬 이 진귀한 동물의 표정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예언자의 눈빛에 비할 만한 자연스러운 의지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어서 쇼펜하우어가 깊은 인식의 결과로 은둔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속인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내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치과하면서도 예리한 대화를 나누는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귀고 우정을 나누라고 설명했을까요? 다음에 등장할 그의 명언을 통해 살펴보시지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모든 일은 다 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본질만은 잊을 수 없다. 자신의 성격과 행동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내면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원리를 따르는 인간은 항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고독 가운데서야 진짜 나를 발견한다.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히 종교의 힘을 빌려 문제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널리 있어 왔습니다. 카톨릭에서의 고해도 그 예입니다. 저는 언젠가 밀라노 대성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웅장한 성당 그 자체도 놀라웠지만 성당 한 구석에서 사제와 신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민이 있을 때 종교에 의존하기보다 정신의학 전문가, 예를 들어 카운셀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명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비롯해 다양한 심리치료가 발달하기도 했고요. 쇼펜하우어는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제와 신자 혹은 의사와 환자처럼 대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지식을 추구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명예나 평판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평온한 상태에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요즘에는 홀로 조용히 은둔자 같은 삶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혼자만의 평정을 유지하겠다고
방 안에 들어박혀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생활론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셋 차원에서 쇼펜하우어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그의 명언을 만나 보겠습니다. 고독을 다루는 법. 아둔한 자는 고독할 때 자신의 가난한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쉰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고독하고 애처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세우며 행복한 삶을 산다. 살아있어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던 혈기왕성한 30대 초반 무렵과 달리 중년과 노년이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를 집대성한 책이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입니다. 여기서 그는 윤리학적 입장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가능한 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방법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물이 허무한 것임을 확신하고 웃어넘기면서 세상의 허함을 꿰뚫어 볼 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고독을 견디고 고독을 사랑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고요. 건강과 유쾌함 또한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육체의 건강을 다른 어떤 철학자들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사랑, 고통, 행복하다는 착각까지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오랜 세월 건강에 신경 썼는데 70세 때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나도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지금껏 내가 지켜온 습관들이 효과를 낸다는 게 만족스럽다. 충분한 수면과 튼튼한 위장이 나를 이토록 오래 살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바쁘고 고민이 많은 현대인은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1833년 45세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한 뒤부터 마치 칸트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날씨가 덥든 춥든 아침 7시에서 8시쯤 일어나자마자 냉수욕을 했습니다. 그런 뒤 커피 한 잔을 직접 끓여 마신 뒤 공부에 힘썼습니다. 오후 1시에는 마인강과 가까운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점심은 사치스럽게 먹고 아침과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라 라는 말이 내려져 오는데 쇼펜하우어도 그 풍습을 따른 듯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뒤에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한 뒤 반려견과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온한 밤을 맞이합니다. 그는 1860년 7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장수한 편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 어떻게 건강을 지켰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철저한 습관과 운동으로 꽤나 오랫동안 그의 철학을 발전시켰을 것도 같습니다. 건강해야 삶이 존재한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명랑한 마음이다. 명예, 영광, 지위, 명성 등은 본질적인 자산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명예, 영광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법을 동양에서 최초로 자세히 사상화한 사람은 인도의 석가모니일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29세 때 처자를 버리고 출가한 뒤 6년간의 수행 끝에 35세 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6년간의 수행 중에 인생 속 고통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없애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태어나고 죽고 또 무엇으로 태어나서 죽는, 즉 윤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많은 괴로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일단 사람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과거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망각하는데 이것이 생고입니다. 이어서 노고, 병고가 찾아오고 그 뒤에는 반드시 사고가 뒤따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에서 겪는 사고입니다. 인생 행로에는 여기에 다음 4가지 고통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흔히 일컫는 사고팔고입니다. 5번째, 사랑하는 자와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해야 하는 고통, 애별리고. 6번째, 싫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고통, 원증회고. 7번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불듣고. 8번째, 몸과 마음의 왕성한 감정과 욕구로 인한 고통, 오음성고. 이러한 사고팔고의 가르침은 지극히 현대적인 고뇌를 예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회사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원증해고는 일상다반사이며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구불듣고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석가모니는 사고팔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설파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주 떠올릴 것, 번뇌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마음을 바르게 유지할 것,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비방하지 않을 것, 살생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정도 중에는 속세를 벗어나 출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시대에는 이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 절에 들어가 섭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부처의 길을 따를 것 등의 규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팔정도가 훌륭한 이상이긴 하지만 속세를 벗어난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여긴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대승불교가 생겨났습니다. 대승불교의 이상향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아니라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성불보다는 다른 이를 고통에서 구하는 일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자나 사상가 중 가장 석가모니에 가까운 철학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쇼펜하워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언급했듯 쇼펜하워는 인간은 다양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 항상 결핍을 느끼고
끊임없이 마음이 꺾이며 결국 삶 전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을 고통의 세계로 보는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석가모니와 일치합니다. 특히 싫은 사람과도 사귀어야 하는 괴로움, 즉 원증해고를 중요시하여 고독한 삶을 살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교류가 활발해진 19세기에 살았던 쇼펜하우어는 석가모니처럼 출가하여 속세를 등지는 것이 훌륭한 이상임은 인정했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적인 고뇌를 논하는 동시에 그러한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모든 욕망의 기저에는 불만, 결핍, 그리고 고통이 있다. 만약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어 당장의 욕망이 사라진다 해도 인간은 곧 거대한 허무와 권태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매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괴로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괴롭혀 결국 비참한 세상을 만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과 질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기주의와 추악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국가와 사회 현실을 분석한 영국의 유명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학설과 연관 짓습니다. 홉스는 저서 리바이 어던에서 국가의 자세를 논하면서 만약 인간의 행동을 구속하는 국가와 같은 시스템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따라서 많은 이가 같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모두가 누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됨과 동시에 견디기 힘든 공포가 발생한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인간은 서로에 대해 늑대다. 즉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들깨와 늑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도 홉스의 논리에 동의했던 듯 인간이 얼마나 악에 찬 잔혹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 그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악인의 심리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 이후의 세대, 즉 20세기와 21세기의 사람들은 그가 살던 19세기 사람들에 관해 그나마 온순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히틀러같이 포악한 지도자의 손에 수백만 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떠올리면 쇼펜하우어가 묘사한 19세기 악인의 심리가 정말 그토록 악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에도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대자연이나 예술을 통해 일시적인 초월의 경지를 맛볼 것,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얻는 행복은 오롯이 순수한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고 해도 대자연을 접한 뒤에 감탄하는 사례는 여러 예술작품 등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지요. 또 그는 삶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이나 영혼 등과의 소통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끊임없는 희망을 안겨준다고도 했습니다. 악의로 가득 찬 고통의 세계에도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상황이 있음을 그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의 저서에는 의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실제 그대로의 세계는 물 자체인데 우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상계로만 인지한다고 합니다. 즉, 현상계는 우리의 뇌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는 나의 표상, 오감에 의해 인지되는 대상이자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계는 시간과 공간, 인과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포착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상계와 대비되는 물 자체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로 쇼펜하우는 물 자체를 의지라고 규정하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는 인간의 의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힘이자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의지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존재라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전할 쇼펜하우의 말에도 의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의 삶은 살아내려는 수많은 의지의 충동적인 힘으로 꾸려진다. 소유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의지는 한계도 분명한 목표도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 중심이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영원히 휘둘린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자주 의식합니다. 쇼펜하우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느라 매사에 자주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웠던 것도 같습니다. 쇼펜하우는 가족이나 타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의 자전적 고백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쇼펜하우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한나에게는 지극히 냉담했고 적대적인 감정까지 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집거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홀몸인 어머니가 요란한 연애사나 대중작가로서 평판으로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는 훗날 사람들이 자신의 저술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겠지만 어머니의 작품은 쓰레기처럼 여길 것이라는 독설도 남겼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대했던 쇼펜하우어가 타인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타인 중에서도 특히 유명인 그중 헤겔에게 큰 반감을 품었습니다. 1820년 3월 20일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사로 채용되기 위한 시험 강의를 하던 날입니다. 그날 대학 대강당에는 헤겔 교수를 비롯한 철학과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쇼펜하우는 그의 논문인 충족 이율의 네개의 뿌리에 관하여에 대해 강의했는데 이때 헤겔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이 길거리에 들어놓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당황스러운 질문에 쇼펜하우어는 생물학 지식을 총동원해 답변했고 다행히 시간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심술궂은 질문을 한 헤겔에게 첫 만남부터 반감을 가집니다. 직관을 중시하는 그의 사고방식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헤겔의 사고방식과 대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헤겔의 명성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의를 당시 인기 있던 헤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에 배치하는 등 고집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지요. 수강생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 대학 강의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유명인을 모두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인 괴테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바이마르에 머물던 시절 어머니께 괴테를 소개받은 후 괴테의 색채론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색채론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게 되어 괴테에게 이런 편지도 쓰기도 합니다. 당신의 색채론을 피라미드에 비유하자면 저는 꼭대기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마치 이집트인처럼 밑바닥에서부터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정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럴 기미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정점에 도달했고 앞으로 수백 년간 지속될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의 색채론은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만한 쇼펜하우의 주장을 괴테는 결국 묵살했고 이후로는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젊은 철학자로서의 쇼펜하우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는지 이 무뚝뚝한 철학자를 조롱하려던 이들을 타이른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 또한 자신의 저서 곳곳에 괴테의 말과 사상을 인용하며 학설을 보강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쇼펜하우는 제자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말년에는 철학 애호가들이 그의 주의를 지켰습니다. 또 음악가 니하르트 바그너와 같은 이도 쇼펜하우 철학의 심취에 명작을 탄생시키는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라.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평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 1857년 5월 4일 69세의 쇼펜하우는 당시 잘 알려진 독일 극작가인 43세의 프리드리 헤벨을 만나게 됩니다. 헤벨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중간에 선 작가로 당시 이미 마리아 막달레나와 헤롯과 마리안네, 아그네스 베르나워 등의 작품을 쓰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헤벨의 친구이자 역시 극작가인 요르단은 쇼펜하우와 아는 사이였는데 이 사실을 안 헤벨은 여행 중 프랑크푸르트에 들렀을 때 쇼펜하우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요르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쇼펜하우가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두 발 달린 털없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인간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요르단은 헤벨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헤벨의 간청을 재차 저버리지도 못한 그는 어느 날 쇼펜하우의 집에 헤벨과 함께 방문합니다. 부처의 조각상이 장식된 철학자의 방에 들어서면서 요르단은 곧장 헤벨을 소개하며 쇼펜하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걸세. 인사하게 프리드리 헤벨일세. 그러자 쇼펜하우는 그때까지 찌푸리고 있던 표정을 활짝 펴고 미소를 지으며 헤벨을 향해 말했습니다. 요르단,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헤벨, 당신의 희곡인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목이 참 좋았어. 이 희극에는 진짜 알맹이와 진리가 있었지. 그러다가도 그러나 서문은 별로였네. 너무 서툴렀어. 라며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헤벨은 이러한 평가에 잠시 좌절했지만 쇼펜하우가 자신의 작품을 눈여겨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칭찬을 한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자신이 쇼펜하우 저서의 애독자이며 최고의 천재 철학자를 직접 만난 기쁨에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접한 후 한결 온화해진 쇼펜하우는 극작가인 당신이 잘 알겠지만 연극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조명 담당자가 아직 무대 위에서 서성거리고 거기에 조명까지 환하게 켜면 관객들은 어이없다는 뜻으로 웃음을 터뜨리지 않소. 나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아 드디어 세상의 이름을 알렸다는 희극이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조명 담당자처럼 이 세상이라는 비극의 무대 위를 서성이고 있으니 말일세 하며 자조했습니다. 염세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던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관계를 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남긴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인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동에 조심하고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매사에 조심성을 가지면 손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이 있으면 분쟁이나 싸움에 휘말릴 염려가 없다. 우리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비록 타인이 아무리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져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개성을 고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살다 보면 최악인 사람과 직면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도 그런 괴상한 인간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불의를 저지른 것이자 다른 이에게 시비를 거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원래 개성, 즉 도덕적 성격, 인지 능력, 기질과 인상 등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것이 나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에서 집거한 이후로는 타인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토론한 일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년의 업적을 인정받으면서 그의 주위에 철학 애호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토론도 잦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쇼펜하우어의 대화를 쓴 비렐른 그비너도 그와 토론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글은 쇼펜하우어 사후에 바로 집필된 것으로 그는 특히 쇼펜하우어의 대화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비너는 쇼펜하우어가 대화의 달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 니체가 괴테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이 괴테와의 대화라고 말했듯 만약 쇼펜하우어의 담화집이 출간됐다면 그의 저서 이상으로 흥미로웠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제자들에게 잡담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았고 늘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중시하고 애호했던 철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그의 문체처럼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정확했고 심지어 생생했다. 가족과의 생활이나 다른 공동생활에서 겪어야 할 수많은 관심이나 배려 혹은 고민이나 기쁨에 전혀 시달리지 않은 덕분일까. 그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대화 방식은 고대인의 변증법을 떠올리게 했다. 그와의 대화는 순수한 정신적 대화이며 요즘 철학자의 발언들과는 매우 다르다. 그는 복잡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대 사상가들처럼 조화롭고 풍부한 이념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생각을 활발하게 펼쳐냈다. 그비너에 의하면 쇼펜하우어는 인생 문제를 비롯한 온 세상에 대해 의견을 밝혔지만 음란한 화제는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이 경멸하는 영역을 논하는 것은 그의 생활과 지혜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납득하지 않는 수많은 사상이나 거짓말에 직면했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연을 상대할 때는 자신의 뛰어난 사상을 충분히 발휘한 자유로운 대화를 즐길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인간보다 자연을
그 중에서도 야생 동식물과 말없이 교류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쇼펜하우는 1854년 프랑크푸르트의 박람회에서 오랑우탄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구경하러 갔습니다. 칠순이 되어서야 이 생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기뻐한 쇼펜하우는 오랑우탄이 교활하거나 악의적인 눈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머리나 이마 등은 열등한 인간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그 비난은 이 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쇼펜하우는 우수에 찬 이 진귀한 동물의 표정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예언자의 눈빛에 비할 만한 자연스러운 의지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어서 쇼펜하우어가 깊은 인식의 결과로 은둔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속인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내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치과하면서도 예리한 대화를 나누는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귀고 우정을 나누라고 설명했을까요? 다음에 등장할 그의 명언을 통해 살펴보시지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모든 일은 다 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본질만은 잊을 수 없다. 자신의 성격과 행동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내면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원리를 따르는 인간은 항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고독 가운데서야 진짜 나를 발견한다.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히 종교의 힘을 빌려 문제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널리 있어 왔습니다. 가톨릭에서의 고해도 그 예입니다. 저는 언젠가 밀라노 대성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웅장한 성당 그 자체도 놀라웠지만 성당 한 구석에서 사제와 신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민이 있을 때 종교에 의존하기보다 정신의학 전문가, 예를 들어 카운셀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명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비롯해 다양한 심리치료가 발달하기도 했고요. 쇼펜하우어는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제와 신자 혹은 의사와 환자처럼 대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지식을 추구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명예나 평판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평온한 상태에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요즘에는 홀로 조용히 은둔자 같은 삶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혼자만의 평정을 유지하겠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생활론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셋 차원에서 쇼펜하우어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그의 명언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독을 다루는 법. 아둔한 자는 고독할 때 자신의 가난한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쉰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고독하고 애처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세우며 행복한 삶을 산다. 살아있어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던 혈기왕성한 30대 초반 무렵과 달리 중년과 노년이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를 집대성한 책이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입니다. 여기서 그는 윤리학적 입장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가능한 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방법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먼저 쇼펜하우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물이 허무한 것임을 확신하고 웃어넘기면서 세상의 허함을 꿰뚫어 볼 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고독을 견디고 고독을 사랑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고요. 건강과 유쾌함 또한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쇼펜하우는 육체의 건강을 다른 어떤 철학자들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사랑, 고통, 행복하다는 착각까지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오랜 세월 건강에 신경 썼는데 70세 때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나도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지금껏 내가 지켜온 습관들이 효과를 낸다는 게 만족스럽다. 충분한 수면과 튼튼한 위장이 나를 이토록 오래 살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바쁘고 고민이 많은 현대인은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1833년 45세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한 뒤부터 마치 칸트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날씨가 덥든 춥든 아침 7시에서 8시쯤 일어나자마자 냉수욕을 했습니다. 그런 뒤 커피 한 잔을 직접 끓여 마신 뒤 공부에 힘썼습니다. 오후 1시에는 마인강과 가까운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점심은 사치스럽게 먹고 아침과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라 라는 말이 내려져 오는데 쇼펜하우도 그 풍습을 따른 듯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뒤에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한 뒤 반려견과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온한 밤을 맞이합니다. 그는 1860년 7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장수한 편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쇼펜하우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 어떻게 건강을 지켰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철저한 습관과 운동으로 꽤나 오랫동안 그의 철학을 발전시켰을 것도 같습니다. 건강해야 삶이 존재한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명랑한 마음이다. 명예, 영광, 지위, 명성 등은 본질적인 자산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명예, 영광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